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무료 경매 강의 세무경 매니저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선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임차인도 동시에 전입을 해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리면요. 저희가 물건들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 중인 물건들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권리 분석에 대한 경매 상담을 무료로 진행을 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해당 특정 물건을 검색을 해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상담 의뢰하기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에 대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의 하나는 답변이고 이 물건이 가치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혹은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 외에 다른 내용을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건에 대한 가치 조사를 즉석에서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시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또 가치까지 분석을 하려면 시간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주변 실거래가, 탐문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물건 얼마면 낙찰되겠어요? 이번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런 답변은 좀 드리기 어려우니까 권리 분석 안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문의를 주실 때는 이제 교육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일같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횟수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이제 권리 분석이라든지 내용을 좀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매를 공부를 하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물어보시는 거야 좋은데 그러다 보면 불필요하게 질문이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질문에 대한 횟수 제한을 좀 두고 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업무를 하다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안에서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가 상담 중에 있었던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세권 설정 등기에 관한 그런 권리관계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자, 질문을 보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 물건과 같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을 했을 경우 보증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수금액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남겼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 대구에 있는 아파트네요. 아파트인데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려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은 자, 임차인 도모 씨 같은 경우 16년 6월 8일에 전입을 했네요. 1억 5천에. 자, 임차인의 권리로 전입을 한 걸로 이제 되어 있고요. 자, 내려보게 되면 권리상의 등기부 현황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3월 31일 날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같은 금액이죠. 권리자가 또시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입을 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자, 등기부 상에는 3월 31일 날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고요. 자, 그리고 전입은 6월 8일 날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이후에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후에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임차인의 전입 시점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일이 다른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됐을 때 만약에 이 1억 5천 미만으로 낙찰자가 낙찰이 됐을 때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전 전세권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이제 부동산에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임차인의 권리로서 전입을 했다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소기준 권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진행한 경우에는 만약에 1억 5천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더라도 배당이 되는 만큼 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낙찰자 인수와 무관하게 이게 이제 매각으로 소멸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 그죠? 자, 그런데 임차인의 주거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늦게 전입을 해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의 전입 시점보다 앞선 권리가 없는 이상은 뭐 다른 근저당이나 이런 게 없는 이상은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임차인의 대항력 및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도 있죠. 그래서 낙찰자가 미납 부분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설명을 좀 더 드릴 게 있어요. 자, 이 임차인이 같은 기간에 이제 여기 보니까 같은 기간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임차도 했네요. 아까 내용은 좀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내용이 맞는다고 치면
이하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은 이것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간과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전세권자의 권리도 살아있고 임차인의 대항력, 그러니까 주거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도 살아있는 것으로 두 가지의 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돼도 임차인의 권리는 살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주거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대항력의 요건이 뭐죠? 계약서, 전입, 점유죠. 그렇죠? 계약서, 전입, 점유입니다. 뭐라고요? 계약서, 전입, 점유. 자, 전입하고 점유는 우리가 현황조사서나 권리신고에서 이제 임대차 기간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당연히 전입하고 점유가 되어 있다고 인지를 하는데, 물론 현장을 더 가봐야 되겠지만 이 계약서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좀 잘 안 해요. 자, 그러면 현황조사 내용으로 이 주거 임차인으로 등재를 했다면, 만약에 정보 출처구분에 이게 권리신고가 아닌 현황조사라고 치면 이거는 구두로 얘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계약서를 제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현재 물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권리신고를 했죠. 자, 그러면 권리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법원마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 입장에서 법원에서 권리신고서를 이제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송달이 하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권리신고서를 써요. 내가 언제부터 임차를 하고 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거 전세권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안 해도 권리신고서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리신고서라는 것은 해당 권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주거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신고서에 나 임차인입니다 하고 전입한 날짜하고만 이렇게 제출해도 별다른 서류,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주거 전세권자로 임차하고 있구나, 권리신고서 그냥 써가내는 걸 그대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권리신고서가요, 여러분들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받아주고 그럴 것 같죠? 꼭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권리신고서만 제출해도 받아주는 법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권리신고서에 대한. 실제 법령이나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리신고서를 제출할 때 필요에 따라 제반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 반드시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치권 같은 경우도 그냥 권리신고하면 그냥 받아주잖아요.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언제부터 점유를 했는지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하고 권리신고를 하면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사실 유무는 나중에 따지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거 전세권자로 이 사람이 되어 있는 걸 알면 굳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안 해도 권리신고서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딱 이 경우가 그래요. 주거 전세권자,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 들어와서 살 겁니다. 이거 전세권 설정 등기할 거니까 동의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서류를 받습니다. 임대인한테. 그럼 임대인은 불편하겠죠. 근데 뭐 임차인이 해달라니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날짜 들어가서 임차인이 산 거예요. 근데 계약 당시에 그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 임대인한테 필요 서류도 받아 놔놓고 또 임대차 계약서 또 씁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임대인이 화내지 않겠어요?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같은 날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이제 전입을 해서 사는 경우, 동일 인물인 경우, 이게 권리 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꽤 있다. 물론 계약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이 같은 날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고 임차인의 권리로 대항력을 주장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거 전세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됐을 경우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거는 이제 매각으로 소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주거 임차인은 대항력이 당연히 있다. 왜냐하면 그런 강의들도 보면 있거든요. 이하 근저당이나 후순위 권리들이 전입 시점보다 늦기 때문에 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낙찰자가 미납 보증금을 인수한다, 이렇게 이제 다 인지를 한다고요. 근데 이 대항력이 또 별도로 유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계약서, 전입 점유는 당연하고. 근데 이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어떤 경우 같은 날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같은 날에 임차해서 사는 사람이 이 대항력이 유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왜?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뭐 비슷한 날짜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임차하고 살고 있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나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미납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다. 이거는 베이스로 하시되, 과연 이 사람이 이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을 했을까를 의심을 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치고 계속 물건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이 떨어지면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셔야 돼요. 누구? 임대인, 소유자. 저는 찾아가 볼 것 같아요. 이 물건이 진짜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게 맞는지. 물론 임대인이 불편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찾아가서 보면 임대차 계약은 안 썼는데 전세권 설정만 했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내면 이게 대항력이 없잖아요. 남들은 계속 유찰 미납 이렇게 될 텐데 나는 그 사실관계를 알면 나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틈새 공략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낙찰돼 가지고 미납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실제 재판 기록을 열람해보고 계약서가 제출이 됐는지 그런 것까지 좀 따져보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낙찰받고 나서 법무사나 아니면 뭐 좀 경매하시는 분한테 이제 가면 야 이거 낙찰자 인수야 이것만 보고 이러거든요. 그럼 뜨거 해가지고 미납을 한다고요. 근데 임차인으로의 권리 신고된 내용,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동일한 날짜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전입도 해서 이제 살고 있는 경우는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은 이 계약서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해보지 않으면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틈새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요즘 틈새가 되는 것들을 좀 많이 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틈새가 될 수 있고요. 또 틈새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요즘 깡통 전세 있죠. 깡통 전세. 그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유찰 이렇게 되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런 데서는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내주고 자기가 승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경매를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는 계속 유찰되니까 다시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내가 낙찰가 얼마가 되든 간에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그런 서류를 이제 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서류가 뒤늦게 첨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낙찰자가 인수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뒤늦게 첨부가 돼서 경매정보지에 업데이팅이 안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한유찰인데 내가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그 채권자의 서류 부분 대항력 포기한다는 그것에 기해서 내가 하자 없는 물건을 싸게 받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봅니다. 그게 경매정보지가 업데이팅이 계속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그 시차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은 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그걸 일률적으로 하려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싸게 그 텀을 이용해가지고 대항력 없는, 그러니까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은 물건을 싸게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상으로 서류상으로 놓치면서 틈새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분경매 같은 경우도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지분경매를 배워가지고 막 그냥 싼 지분을 그냥 막 매입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분경매를 할 때는 내가 이것을 협상을 해서 좀 더 높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공유물 분할소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봐야 되고요.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는 그 물건이 적정가에 낙찰이 될 수 있는 물건인지 그걸 봐야 되고, 흔히 이제 하는 게 내 걸 사가라 라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분경매를 많이 하는데, 비어있는 집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봅니다. 집이 비어있으면 그거 내 물건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반드시 그 물건이 필요해서 거기에 살고 있거나, 최근에 인기 있는 묘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지를 잘 관리하면서 그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어떻게든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물건을 지분경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지분이라고 싸게 막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낙찰받은 내 지분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그런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 없이,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동일한 날짜에 전세권 설정 등기되고 임차인이 전입을 해서 살고 있을 때, 그 뒤로 이제 다른 권리가 들어갔을 때,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대로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돼서 낙찰자 인수된다. 자, 요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진짜 있는지 계약서 부분도 한번 타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